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정말 크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요. 네. 정작 그 결승선이 코앞에 딱 보이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막 행동을 미루거나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본 적 없으신가요? 아, 그거 되게 공감 가는 상황이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목표 체중까지 딱 1kg 남았는데 갑자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막 야식을 먹기 시작한다거나요. 아니면 그 몇 달을 준비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서 제출 버튼 누르기 직전에 끝없는 웹서핑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일이죠. 가장 큰 산을 넘고 나서 찾아오는 그 묘한 허탈감이나 미루기 습관은 인간의 아주 오래된 본성 중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결승선 앞에서의 주저함, 그러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미루기 습관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가요. 무슨 최신 심리학 논문이나 실리콘밸리 CEO의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료죠?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 바로 성경의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아, 여호수아요. 갑자기 고대 기록을 꺼내신다니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어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사실 이 기록은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고대인들의 심리 상태라던가 엄청나게 정밀한 지도 제작 프로젝트,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부동산 분배에 관한 놀라운 보고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의 7지파는 왜 그토록 원하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행동을 지체했는지, 그리고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인 여호수아가 어떤 혁신적인 정보 수집 방법을 사용했는지 말이죠.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가 얼마나 소름 돋게 정교하게 기록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시작되는 배경을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회막, 즉 자신들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텐트를 세웠습니다. 네, 텍스트를 보면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미 전쟁의 가장 큰 고비는 다 넘긴 상태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가장 큰 군사적 장벽들은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완전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각자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정착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자신의 기업,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무려 7지파나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12지파 중에서 7지파면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죠. 그 엄청난 인원이 자기 땅을 차지하러 가지도 않고 그냥 실로라는 그 베이스 캠프에 옹기종기 몰려서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인간이 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똘똘 뭉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막상 그 위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방향성을 잃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멈춰버린 거군요. 네,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는 생존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일한 목표가 있죠. 하지만 승리하고 나서 남은 과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당장 뛰어나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실로에 머무르는 것에 그 편안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7지파는 척박한 광야 생활과 목숨을 건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실로에 장막을 쳤어요. 일단 쉴 곳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당장의 생존 위협이 사라졌고 이웃 지파들과 함께 다 모여 있으니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반면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시 짐을 싸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숲을 베어내고 집을 지어야 하는 엄청난 육체적, 심리적 수고를 의미하거든요. 듣고 보니 완전 이해가 가네요. 전쟁이라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 드디어 끝났으니까 그냥 그 베이스 캠프의 안락함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거대한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남은 자잘한 잔업들을 처리하기 싫어서 계속 책상 정리만 하고 있는 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땅이 주어졌다는 약속과
실제로 그 땅으로 들어가 땀을 흘리며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 사이에 엄청난 심리적 괴리가 존재합니다. 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백성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무기력함 혹은 이 거대한 미루기 습관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한 일침을 가하죠. 텍스트 3절을 보면 그의 질문이 진짜 뼈를 때립니다. 어떻게 말하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와... 한마디로 도대체 언제까지 텐트 안에서 뭉개고 미루고만 있을 거냐라고 호통을 팍 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수아를 진정한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잔소리하고 호통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대안을 제시했군요. 네, 그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단지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라 미지의 영토에 대한 막연함과 데이터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앞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으니까 행동할 동력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시한 타겟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냥 기다리거나 억지로 등 떠밀어서 쫓아내는 대신에요. 남은 7지파에서 각각 3명씩 총 21명의 사람을 선정하라고 명령하거든요. 네. 잠깐, 근데 이거 완전 고대 버전의 특수정찰대나 측량팀을 꾸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대의 블락옵스, 지형조사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21명의 임무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개척지에 가서 동네 한 바퀴 쓱 둘러보고 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텍스트 4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의 상당하게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돌아와야 했다고 나와요. 책에 그렸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형을 다 파악하고 도시들을 확인해서 지도를 직접 문서화해 오라는 미션이었네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과정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주먹구구식 영토 분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지시한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해라.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무려 21명의 요원을 파견해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7구역으로 나누어 책에 그렸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행정적인 접근입니다. 게다가 이 정찰대들이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해야 했던 기존의 지리적 변수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텍스트를 보면 이미 남쪽 경계에는 거대한 유다 지파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에는 강력한 요셉 족속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외 조항들까지 완벽하게 숙지해야 했죠. 맞아요. 레위 지파는 종교적 직무가 그들의 몫이라 땅 분배에서 아예 제외되었고요. 또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과거에 모세에게 땅을 먼저 받았다는 그 예외 사실도 명확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와, 21명의 정찰대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북쪽과 남쪽에 이미 확정된 거대한 국경선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남은 땅의 면적과 가치를 계산하고 그걸 정확히 7조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책에 기록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아주 복잡한 미션이죠. 게다가 땅이 복종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낯선 지형을 직접 발로 걸어 다녀야 했으니 위험하게도 엄청 위험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텐트 안에 막연한 두려움을 뚫고 나가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연했던 영토가 선명한 지도가 되어 눈앞에 쫙 펼쳐졌을 때 7지파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명확한 동기를 얻게 되죠. 진짜 측량과 기록의 힘이네요. 그리고 텍스트를 보면 이들이 수집한 지도를 바탕으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합니다. 발로 뛰어서 공들여 수집한 철저한 객관적 데이터 위에 최종 결정은 신의 뜻에 맡긴다는 신앙적 절차가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죠. 공정하네요. 였습니다. 아무도 결과에 토를 달 수 없게 만든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제비 뽑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베냐민 자손 지파라는 겁니다. 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의 위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까 말씀드린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깍 떨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두 세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겁니다. 정말 절묘한 위치네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요셉 지파 사이에서 자칫하면 양쪽의 압력에 짓눌릴 수도 있는 그런 텐션이 높은 위치였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처음 제가 12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경계선 묘사를 봤을 때는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어요. 이름들이 너무 많죠? 네, 엄청나게 긴 바위 이름, 샘물 이름, 골짜기 이름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지름 묘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이셨나요? 마치 현대의 빈틈없는 부동산 계약서나 아주 치밀한 법적 영토 합의문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텍스트가 경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가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구체적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너희는 남쪽 산을 가져라 이렇게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얼버무르지 않죠.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고 산지를 넘어서 베타웬 황무지에 이릅니다. 남쪽으로 꺾일 때는 넵도와 물 근원이라는 아주 특정된 샘물을 기준으로 삼고요. 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르벤 자손 보한의 돌이라는 특정 바위까지 경계선으로 쾅쾅 못을 박아둡니다. 전문가님, 왜 이렇게까지 모든 지형 지물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베냐민 지파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유다와 요셉이라는 거대 지파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만약 경계선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양옆에 힘센 지파들이 야금야금 땅을 차지하려고 밀고 들어오겠죠. 야, 이 샘물은 원래 우리 거였어 하면서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떼가 모호한 경계를 넘어서 남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동네 다툼을 넘어 지파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 생존이 걸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숨막힐 정도로 꼼꼼한 지형지물 묘사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영토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고대 버전의 분쟁 방지 GPS 데이터베이스이자 철저한 불가침 조약문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21명의 정찰대가 얼마나 발로 뛰면서 치열하게 지형을 측량하고 확인했는지 그 노고가 이 빽빽한 몇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네요. 네, 경계의 불확실성은 곧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막연한 평화에 기대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한 물리적 경계를 텍스트로 확정 지음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선 묘사가 끝나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이 첨청한 경계선 안에 들어있는 베냐민 지파의 주요 성읍, 즉 도시들의 이름이 무려 26개나 나열이 됩니다. 이름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죠. 처음엔 저도 무슨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인 줄 알았어요. 여리고, 베델 같은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아윈, 오브니, 다랄라, 엘렙 같은 낯선 도시들이 첫 번째 그룹 12개, 두 번째 그룹 14개로 나뉘어서 끝없이 이어집니다.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그저 읽기 힘든 발음 연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대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 땅이 이만큼 넓다. 이걸 자랑하려고 26개나 되는 도시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건 아닐 거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굳이 이 수많은 도시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여 공적인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러게요. 우리는 종종 권리나 소유라는 것이 그냥 서류상의 큰 테두리 하나로 막연하게 완성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진정한 소유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땅은 그저 이 안은 다 너희 땅이다 라는 거시적인 선언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 땅 안에 어떤 성읍들이 있는지 직접 조사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것을 공적인 텍스트에 낱낱이 기록하여 모두의 동의와 합의를 이룰 때 비로소 확고한 소유가 됩니다. 아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26개의 이름은 지루한 지명사전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자 미래가 달린 가장 현실적인 약속의 목록이었던 겁니다. 와, 누군가에게는 그냥 눈길도 안 가는 따분한 목록이 당사자들에게는 피와 땀으로 얻어낸 권리 증서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6개의 목록을 찬찬히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떤 걸 발견하셨죠? 두 번째 도시그룹 목록 한가운데요. 아주 놀라운 이름이 하나 무심하게 툭 던져져 있더라고요. 아, 짐작이 가네요. 바로 여부스, 그러니까 나중에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지는 도시인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 부분도 이 텍스트가 주는 아주 흥미로운 묘미 중 하나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훗날 다윗 왕조의 수도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위대한 예루살렘이 이 고대 측량 기록에서는 그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14개의 평범한 성읍 중 하나로 너무나 무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당시 측량하러 갔던 정찰대원들은 이 여부스라는 낯선 성읍이 수천 년 뒤에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전혀 몰랐겠죠. 그냥 여기 성읍 하나 있네? 이름이 여부스야. 적어놔 하고 무심하게 기록했을 그 순간이 상상돼서 왠지 막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런 고대 기록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적 즐거움이죠. 가장 평범해 보이는 기록 속에 역사의 거대한 씨앗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이라는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텍스트였어요. 이미 가장 큰 장벽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텐트 안에 안락함에 빠져 행동을 미루고 있던 7지파, 그리고 그 막연한 두려움을 뚫기 위해 파견된 21명의 정찰대가 미지의 땅을 직접 발로 걷고 측량하여 아주 꼼꼼한 데이터로 변환시킨 과정. 행동과 기록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유다와 요셉이라는 두 거대 권력 사이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바위 하나, 샘물 하나까지 집요하게 문서화했던 베냐민 지파의 그 치열한 기록의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척 강렬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행동하라, 너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측량하고 개척하라, 이런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바라보곤 하죠. 네, 사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미루지 말고 당장 내 땅을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을, 일종의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베냐민 지파의 그 정교한 경계선 묘사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만,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팽창의 행위만은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동시에 내 땅은 여기까지다, 이 선을 넘어가면 타인의 권리이고 이웃의 영역이다 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의 소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이 그토록 치밀하게 물 근원과 골짜기의 이름을 적어내려간 이유는 무한한 팽창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지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자기 제한적 합의였죠. 자기 제한적 합의? 네,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나의 영토를 넓히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죠. 어쩌면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작정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정찰대처럼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측량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내 욕망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깊은 울림이 있네요. 내가 멈춰야 할 나만의 보유한의 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고대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묵직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와 공존에 대한 이야기라니 정말 신선하고 뒤통수를 탁 맞는 듯한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저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21명의 정찰대 이야기가 행동할 용기를 주고, 반대로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과 부딪히고 있는 분들에게는 베냐민 지파의 정교한 경계선 이야기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각자의 저리에서 의미 있는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운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선을 긋는 역동적인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